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됐습니다. 모두 9명인데 한민구 후보자의 청문회가 먼저 열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정치권은 또 다음 달 말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전국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전 10시부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최근 군 GOP 총기 사건과 합참의장 재임 시절에 연평도 피격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대원들의 인화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을 했고,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서는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작전이 미흡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당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 후보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군사 전문적인 얘기라서요. 연평 도발. 이 말이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데 작전 미흡했다면은 군의 대응이 작전 아닌가요? 제가 그렇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 뭐 제 영역을 좀 벗어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청문회라는 게 되게 이제 자질, 역량, 정책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뭐 도덕성 문제나 이런 도덕적 흠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치중됨으로써 이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한민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일단 야당도 일단 통과시키로 거의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2011년도 연평도 폭격 얘기인데 그 당시 뭐 천안함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 당시 합참의장이었으니까 이제 질문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합참의장으로서 그 당시 어쨌든 비판 여론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GOP 문제는 사실은 뭐 이게 단순하게 뭐 인화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뭐 합참의장 출신이 뭐 그 부분을 모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단순하게 대답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뭐 청문회장에서 이 이상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보여져요. 우리 황태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인화의 문제도 있겠죠. 22사단 GOP 문제 인화의 문제도 있겠고 또 인화의 문제를 얘기해버리면 얼마 전에 김관진 현재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이 보면 또 마치 보면은 그 이른바 집단 왕따가 있어서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난 듯 그래서 굉장히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했었죠. 그래서 인화 문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인화가 사실 어디 뭐 조직이나 인화는 문제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각 전방 사단들마다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인화 문제를 강조했던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병영 문화를 조금 좀 인화스럽게.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 1층 천장이 붕괴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로 시각은 밝혀지고 있는데요.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1층 천장이 붕괴됐다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2시쯤이었고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1층 천장이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인명피해 발생 여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층 천장이 붕괴됐다는 내용만 갖고는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제대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굉장히 뭐랄까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을 텐데 여기 걱정되는데 들어오면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하고 이제 인화 문제를 갖다 앞으로 보면 군사 문화를 군 병영 문화를 좀 개선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의 척도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0년 연평도 폭격 때 그때 말이 많았죠. 북한이 이제 일제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제대로 물론 당시 해병대 대원들이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불타는 군모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대응했습니다만 왜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공군력으로서 어떤 도발 원점을 갖다가 아니면 포격 원점을 갖다 타격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갖고 굉장히 그때 설왕설래했고 그 당시 김인종 경호처장이 보면 사실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거 아니냐. 국방비서관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막 그런 부분들을 애둘러서 보면 본인이 군 대응은 적절했으나
그 작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여론 때문에 제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한민구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6월 초에 벌써 일단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회가 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바람에 1차 연기하는 가운데 이번 진행 일요일 날 아주 이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물론 뭐랄까 검증은 하되 아마 한민구 후보자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고 본격적으로 7월 초에 있을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그런 어떤 청문 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민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도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려고 합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후 청문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덕성 문제에도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전역 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1억 4천만 원 좀 과도한 자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뭐 이런 특혜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도덕성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아니, 결함 이 자체를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억 4천이라는 게 전역 후에 한 2년 정도 걸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한 7천만 원 정도 받은 거니까 이걸 뭐 전관예우다라고 말하기는 좀 과잉된 것 같고요. 예. 합참의장까지 한 분이 뭐 한 달에 7천만 원 받은 거, 아니 1년에 7천만 원 받은 걸 전관예우라고 보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떤 그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어떤 그 대가로 자문이란 그 명분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야당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께서도 전관예우란 측면에 걸어서 과도하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문제도요. 예. 아들, 딸 문제는 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겠어요? 저희 보급병으로 이제 그 보직이 전환됐다는 건데요. 그거는 글쎄 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도 야당으로서는 제기해야 되겠죠.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낙마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는 얘기고. 어쨌든 인사청문회라는 게 도덕성, 능력을 다 검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요새 뭐 청문회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가리는 거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그래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뭐 신상털기냐 아니냐 이래서 이제 뭐 청문회를 뭐 제도를 개선해야 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여러 문제를 이제 문창 후보 낙마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9명의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후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청문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낙마한다, 인재가 등용의 길이 막힌다라는 인식은 좀 과장돼 보이고요. 어쨌든 여당이나 야당으로 하여금 좀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여당하고도 사전 협의도 좀 하고, 그리고 야당에게도 뭐 공식적인 인사 추천권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사전 협의의 절차를 거치면 여야 간의 어떤 대립과 같은 게 완화될 수가 있고 당정청 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청문회의 검증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후보를 지정하고 내정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삼는다면은 우리 정치 과정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청문회 제도가 이게 신상털기 아니냐라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뉴스 속보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 1층에서 천장 일부가 붕괴돼 지금 사진 보고 계십니다. 한 3평 정도의 넓이 10제곱미터인데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거 오후 2시쯤이었고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안경 매장 부근의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한 10제곱미터가량이 무너졌고요. 천장 3평 정도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객들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천장 일부가 무너져서 지금 고객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백화점 직원 1명이 부상을 했고요. 고객들은 대피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마감재가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천장에는 마감재가 떨어져서 직원 1명이 부상을 하고 고객들은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휴일이어서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천장 마감재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객들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아직 이 마감재가 어떻게 해서 떨어진 건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그러면 오늘 그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검증, 청문회 뭐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그래서 뭐 거예요? 다들 지금 뭐 야당도 뭐 아들, 딸 특혜 의혹 제기하고 뭐 저희 자문료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이 한민구 후보자가 아니죠, 지금. 뭐 좀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국정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예. 후보자인 것 같아서 한민구 후보자는 뭐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 이제 둘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각각 어떤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 김명수 지금 교육부 장관 아직까지는 정부 조직 법이 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부 총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어제까지 11건이에요. 예. 또 계속 늘고 있어서 지금 도대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보면 제자의 논문을 갖다가 표절했다. 예, 논문 표절이요. 논문 표절하고 논문 표절을 통해서 뭐 연구비를 갖다 받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야기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모든 것이 예. 뭐 총체적으로 있는 흔히 얘기해서 좀 조금 전에 현대백화점 얘기 나왔습니다만 교육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비리들의 어떤 백화점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강한 톤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논문 표절하면 2006년입니다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하던 김병준 후보자를 갖다 교육부총리로 올렸는데 그때 논문 표절 한 건으로 예.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에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낙마시켰거든요. 예. 예. 자,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은 잣대로 되면은 11번을 낙마해도 지금 될까 말까 뭐 그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사실 새누리당도 김명수 그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방어 철저하게 치겠습니다만은 그 자칫하면 방어를 잘못 치다 보면은 앞으로 있을 730 예. 재보선에서 사실 여당이 굉장히 그런 건 민감합니다. 잘못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에 청문하는데 거기서 막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데 섣불리 방어했다가는 예. 새누리당 원래 그런 당이야? 이런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97년 예. 이병기 후보자가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신입니다만 안기부 2차장 대북 차장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갖다 떨어뜨리려 했던 북풍 공작에 관여되었던 것이 아닌가. 예. 물론 권영의 안기부장이 나중에 걸로 구속이 되죠. 예. 뭐 자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그때는 한 1년간 수사한 그때 이병기 당시 차장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었어요. 그러나 예. 지금 야당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자민련의 이인재 의원에게 5억 원을 갖다가 정치 자금을 주면서 이인재 의원 쪽이죠. 이인재 의원이 받은 건 아니니까 이인재 의원 쪽에 뭐 김아무개 특보한테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른바 차떼기 돈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논란에 휘말리는데 그 이병기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방어라고 하는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만 방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명수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방어가 쉽지 않은 거기다 보니까 마침 여러 장관 중에서 교육 문제를 다루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교육 문제를 다루는 장관이 그런 문제에 거론되어 있고 특히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 복지 등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이제 사회부총리가 되게 되는데 과연 그런 복지나 노동 문제를 갖다가 컨트롤링 할 수 있겠는가? 또 평생 교육계에서 교수로 몸담아 보고 있던 그런 어떤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조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두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안대희 후보하고 지금 문창 후보 두 분이 낙마한 상태고 또 730 재보선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낙마하는 것은 사실 여권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적극 방어하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요, 아무리 여권이라 하더라도 여당이라 하더라도요,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사실 논문 표절이 지금 아까 김병준 전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만 그때와 비교해 볼 때는 이건 뭐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청문회라는 게 조금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기준이 들쭉날쭉한 면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청문회 제도 개선이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있고 새누리당도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낭만의 경우가 있고 전관 예우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더 많이 받았는데 낭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청문회 할 때 어떤 논문이면 논문, 정관이면 정관 예우 이런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김명수 후보의 경우는 정도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단지 몇 개의 구조를 쓰고 그 인용처를 밝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문 표절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인용처를 밝히면 논문 표절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도가 제자가 쓴 논문을 취약해서 자기 이름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교수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표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상상이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연구비 자기가 받는다.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단독 이름으로 한다. 이거는 뭐 교육, 논문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예. 사람의 양식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처럼 더구나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를 다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사회 왜 잘 안 됩니까? 공정이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페어니스라는 게. 예.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이건 교육부 장관이니까 논문 표절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분을 예. 여당이라 하더라도 방어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당도 아마 김영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날선 그 잣대를 들이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병기 후보자의 경우는 다 설명했으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야당이 상당히 뭐 나선 공방을 하더라도 인사청문 채택이 될 것 같고 보고서 예. 이 김영수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사실은 뭐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김명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는 거 이제 다음 달 말에 있을 재보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보선 마지막으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전망을 해보시죠. 해주시죠. 재보선이 아마 좀 새누리당으로서 가슴이 갑갑할 거예요. 예. 보면 이번 같은 15곳입니다만 서울, 경기 지역 6곳, 충청 지역이 3곳이에요. 예. 영남 2곳하고 호남 4곳이야 각기 전통적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9곳, 서울, 경기, 충청 9곳인데 그도 대부분도 또 원래 의원이 새누리당 쪽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은 지금 147석으로까지 내려와 있는데 300석 의석에 자칫하면은 과반을 갖다가 차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위기감이 있고 물론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갖다 갖지 않으면 180석을 160석이나 150석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상징적으로 과반을 넘느냐 집권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느냐 큽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9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민심에 마침 또 730 한여름에 이 선거를 치게 돼 투표율도 낮거든요. 자칫하면 과반 밑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내부의 정리가 좀 안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즉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같고 이른바 뭐 각 계파 수장들 간에 조금 힘겨루기 있는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자칫 보면은 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봐야 될 겁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제 그 투표율의 문제 뭐 여전히 나오는 문제긴 한데, 현재 지금 정원 총리 유임된 다음에 뭐 비판적 여론도 있고 뭐 긍정적 여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성 사의 표명이었는데 어쨌든 유임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권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해운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상당히 오거돈 후보가 40%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쪽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연대 문제, 정의당과 연대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남 순천 곡성에 이정현, 조순영, 이 서가번 이분들이 전부 이른바 언론에서 왕의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왕의 남자들의 이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예. 이 선거의 좀 관전 포인트 중에 알겠습니다. 재밌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또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